아줌마, 이 약초예요? 아유, 잘 찾네. 어? 그거 캐다가 엄마 갖다 드리면 좋아하겠다, 그지? 네. 네, 바로 약초나 나무를 캐다 파는 약초 아줌마였어요. 또래가 아니라 아줌마랑 친해졌구나. 저 그럼 더 찾아볼게요. 응, 그래. 뭐 그날도 아줌마를 따라 나선 저는 동네 끄트머리에서 처음 보는 고갯길을 딱 발견을 했습니다. 저게 어디지? 저 한번 가볼까? 그렇게 별 생각 없이 발을 딱 때려던 순간 안 돼! 아유, 애들은 거기 가는 거 아니야? 절대 가지 말어. 아줌마. 오늘은 그만 집에 가자. 어? 가. 가. 어이, 가. 얼른. 왜 가면 안 되는지 제가 묻고 싶었지만은 아줌마의 표정이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만 그 고개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저는 결국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그 고개를 찾아갔죠. 이 들키면 혼날까 봐 몸을 딱 낮추고 주변을 딱 둘러보는데 저기 아기를 업은 아줌마 한 분이 그 고개를 딱 올라가는 거예요. 이상한데. 뭐야.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잖아. 용기를 얻은 저는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걸었는데 이 기대랑 달리 평범한 시골길이더라고요. 못 가겠지? 아, 뭐야. 다리만 아프고. 괜히 왔네. 이렇게 실망해서 돌아서려던 그때 주위가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갑자기 목덜미에 오싹 소름이 돋았어요. 전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지는 것도 모르고 제가 정신없이 달렸어요. 달리고 또 달렸죠. 자, 간신히 동네 끄트머리에 딱 도착을 해서 제가 진짜 숨을 몰아쉬던 그때 뭔가 제 등을 툭 쳤어요.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제 그림자 옆에 다른 그림자 하나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그냥 무심결에 손을 그냥 이렇게 또 내밀자 그 그림자가 가만히 이렇게 손을 뻗었어요. 저 그렇게 그 그림자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제 온몸에 진짜 뻘건 두드러기가 막 돋고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아유, 아니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어디서 홍역이 걸려온 거야? 옛날에도 홍역이 있었지. 네, 그래서 동네 아이들에게 홍역 옮길까 봐 저는 엄마와 함께 방에 격리가 됐습니다. 약을 딱 먹고 잠이 막 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무슨 두드린 소린가? 이 창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제가 잠이 깼어요. 엄마. 엄마예요? 아빠야? 서걱, 서걱, 서걱 이런 소리만 반복될 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 머리 너무 아파. 그만. 아, 귀 너무 아파. 그만.
그 그림자는 방 안의 저를 향해 가만히 손을 딱 뻗고는 손을 움직이면서 알 수 없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날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엄마 어디 갔었어? 미안해. 갑자기 네 동생이 열이 나는 바람에 병원 갔다 동생도 왔어. 옮았구나. 진짜 오늘 어디 가면 안 돼? 아유 그래. 엄마가 계속 옆에 있을게. 저는 그 엄마의 말을 믿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또 그 소리였어요 이게. 엄마. 밖에. 엄마. 엄마는 진짜 마구 흔들었지만 엄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끝에 어떤 여자가 등을 이렇게 딱 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뭘 자르는 거야? 알고 보니까 여자 옆으로 얇은 삼배천이 길게 늘어진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가위로 천을 자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가 제 눈앞에 딱 다가온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 방이었습니다. 아이고. 기절했나 보다. 그런데 태훈아, 잘 잤... 엄마. 태훈아 너 왜 이래? 너 왜 이래? 커피를 도대체 얼마나 흘린 거야?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전보다 더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할래.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끙끙 앓는데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태훈이는 좀 괜찮아? 열이 떨어지질 않아. 계속 헛소리도 하고. 헛소리? 뭐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사실은 그 산에 갔다 올 때부터 이상했는데. 산? 왜 그래? 자, 이거 이거 부적이잖아. 아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 긴 베개 있으면 거기다 넣어가지고 태훈이 잘 때 거기다 같이 줘. 그렇게 아줌마 엄마가 대화하는 소리가 조금씩 이렇게 멀어지는 듯 하더니 다시 딱 눈을 떴을 때는 밤이었어요. 너무 아파. 제 옆에 엄마가 이렇게 길쭉한 베개를 들고 앉아 있었죠. 태훈아 미안해. 엄마가 오늘은 옆에 못 있어줘. 대신 이거 옆에 놔줄 테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자. 알았지? 제 옆에 그냥 기다란 그 베개에 놓고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제 옆에 그냥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앉는 게 느껴졌어요. 아, 엄마가 왔나 보다. 그래서 바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 순간 한 뼘, 한 뼘, 한 뼘, 한 뼘, 그 여자였습니다. 한 뼘. 아, 또 들어왔어? 네. 미치. 그 여자가 시퍼런 개인나를 살짝 펼치고 한 뼘, 한 뼘, 한 뼘, 이렇게 속삭이면서 한 뼘, 엄마가 두고 간 베개의 길이를 재고 있었거든요. 한 뼘.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여자가 속삭인 한 뼘의 의미를 한 뼘 한 뼘 제 키를 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때 그 긴 베개 있으면 거기다 넣어가지고 태훈이 잘 때 거기다 같이 줘. 응? 왜 그래 나한테? 그때 제 머리 옆에 가위를 탁 꽂았어. 그리고 이제 키가 맞네. 제 정신 차려보니까 어두컴컴한 산속에 저 혼자 딱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 고개가 분명했어요. 제 몸을 내려다본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뭐야? 제가 삼배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꼭 수희처럼. 혼란스러워하던 제가 그때 등 뒤에서 저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에 온몸이 쓸려도 뭐 아파도 멈추지 않고 그냥 막 달렸어요. 뭐가 있는지 모르고. 너 도대체 어디 갔었던 거야? 너 이 옷 뭐야? 이 옷 벗어. 당장 벗어! 그날 이후 저를 괴롭히던 홍역이 씻은 듯이 진짜 나은 거예요. 오, 다행이다. 소식을 들은 약초 아줌마며 뭐 동네 어른들도 저를 보러 왔죠. 큰일 날 뻔했어. 다시는 거기 가지 마라. 어? 알고 계시네. 알겠지? 제가 갔던 그 고개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됐어요. 뭐야? 과거에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갖다 버리거나 또는 뭐 죄인들을 참수하는 그런 고개였다. 부정을 탄 시체는 땅에 묻지 않는다라는 풍습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버렸구나, 그냥. 썩어가도록 방치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풍습을 지닌 고개가 그 흔행이 고개였다. 제가 어른이 되면서 뭐 그 일은 좀 잊혀지는 듯 했어요. 근데 한창 코로나가 심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많이 걸렸었죠, 사람들. 당시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대요. 태훈 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분 21년도 6월 15일이었는데 정말 죽겠다. 와, 내가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있나? 싶어서 화장실 가다가 기절을 했던 거예요. 어머.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지라는 생각을 할 때 창밖에서 어떤 그림자가 비추더라고요. 그러고서 그 그림자가 저를 한 뼘 한 뼘 그림자? 한 뼘 이렇게 뼘 한 뼘 그림자? 한 뼘 이렇게 밖에서 들리는데 뭐야 저 이거 사람이 아직도 내 따라다니는 키를 거야? 다 재고 나면 응.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 밑에 이렇게 숨었는데 밖에서 많이 자랐구나. 많이 자랐지. 시간이 그만큼 흘렀구나라는 걸 꿈에서 인지했고 성인이 된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오, 이 뭐야. 그 여자가 또 어딘가에서 가위를 들고 제 수위를 짚고 있는 걸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그 여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키가 맞네. 태훈 씨는 2020년 한 사설 구급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사장님.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금방 도착합니다. 저 구급차는요? 기사님도 바로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먼저 가서 인수인계 받고 있어. 네, 먼저 수습하고 있겠습니다.
사장님의 연락을 받고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현장은 어때요? 50대 남성분인데 목을 매셨어요. 일단 시신은 저희가 내렸는데 조금 힘드실 겁니다. 시신이 무려 10일 이상 방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하 1층이고요. 현장 검신은 끝났으니까 장례식장 안치실로 모셔주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세요. 현장 확인을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부터 코를 강하게 때리는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옷가지며 배달 음식까지 널브러져 있는 방이 보였고 방 안쪽으로는 이불로 덮어놓은 시신이 보였습니다. 기사님이 오기 전까지 시신을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부패한 시신은 체액이 흐르지 않게 비닐로 싸야 하는데 시신 주변으로 비닐을 펼칠 공간이 없었어요. 침대를 좀 옮겨야 할 것 같았죠. 그리고 침대를 조금 옮긴 뒤 시신 쪽으로 다가갔죠. 천천히 덮인 이불을 걷었습니다. 혈관이 많은 얼굴이 가장 먼저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되거든요. 근데 얼굴의 형태가 남아 있었어요. 악취는 심하게 진동하는데 파리나 구더기 같은 벌레도 없고 여름인데도 서늘했어요. 기사님이 도착하셨어요. 태훈 씨, 오셨어요? 왜 얼른 수습하시죠? 저는 다시 정신 차리고 수습을 시작했죠. 흰 천, 사체포를 바닥에 깔고 비닐을 그 위에 펼친 다음 꼼꼼하게 쌌어요. 시신을 들것에 올린 뒤 하나, 둘, 셋. 들고 조심. 방으로 나오는데 잠시만요. 이게 무슨 느낌이지? 왜 그래요? 들 수 있겠어요? 가시요. 다리에 힘을 주고 겨우 내려와 구급차에 시신을 싣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느새 새벽 4시. 얼마 못 자는 경우에는 구급차에서 쪽잠을 자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자기 좀 그런데. 전 왠지 오싹해서 그냥 버틸까 하다 결국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환자 베드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게 썩은 것 같은 그 냄새요. 다 닦았지 않나? 슬며시 눈을 떴는데 눈앞이 하얀 거예요. 비닐?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비닐 찢어냈죠. 아씨. 제 코앞에 얼굴이. 오늘 수습한 시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구급차 베드에 누워 있었어요. 남자도 비닐도 없었어요. 구급차 문을 열고 뛰쳐나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냄새, 촉감, 모든 게 너무 생생했습니다. 꿈에서는 냄새 안 난다고 그러지. 그 뒤로도 꿈에 계속 나타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가 느껴졌었습니다. 계속 잠도 못 자고 뜬눈으로 밤을 새고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중 할머니 한 분을 이송하는 날이었어요. 경서야. 치매를 앓고 계셔서 저를 늘 손주라고 착각하시고 항상 제 이름도 손주 이름인 동재라고 부르면서 반겨주셨어요. 할머니. 아이고 어떻게 식사는 좀 드셨어? 우리 동재 왔나? 동생 왔어. 항상 얼굴을 보면 건강하냐, 어디 아픈 곳은 없냐, 밥은 먹었냐라고 그렇게 물어봐 주신 분이셨고 정말 친할머니 같이 챙겨주시기도 하셨거든요. 얼굴이 와 상했노. 힘든 일 있나? 할머니는 제가 힘든 현장에 다녀올 때마다 귀신같이 알아채고 위로해주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고 막 당기는 겁니다. 왜 이러지? 왜 그래 할머니? 나요, 나요. 할머니 힘쓰면 다쳐. 간호사들까지 붙어 말리는데도 놓지를 않으셨어요. 할머니 손 나, 손. 할머니를 떼어내니까 할머니 손에 뜯긴 제 머리카락이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셨을까? 그 순간 새빨간 피를 손에 뱉어내고 희죽 웃으시더라고요. 할머니. 결국 할머니는 다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 안정을 취하셔야 했습니다. 왜 그러신 거지? 치매가 더 심해지셨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할머니를 뵈니까 머리까지 더 복잡해졌죠. 마음이 자꾸 쓰이지.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는데 제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꿈인가? 아, 뭐지? 끊어진 밧줄, 이불로 덮어놓은 시신. 제가 얼마 전 남자의 시신을 수습했던 바로 그 현장이었어요. 그 방이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조심스레 시신을 덮은 이불을 걷었습니다. 이불 안에는 할머니가 꼿꼿하게 누워 계셨어요. 할머니가? 할머니 정신 차려봐요.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 보니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아, 무슨 이런 꿈을 꾸지? 누구 전화야? 세연아, 응급이야. 할매 위독하시대. 빨리 요양병원으로 가. 빨리 요양병원으로 가.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혈압 계속 떨어져요. 빨리 가야 할 것 같아요. 위독하시고. 급하게 혈압을 체크하려 혈압계를 감는 순간 할머니가 갑자기 제 팔을 잡으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착하게 살그래. 손주해줘서 참말로 고마웠대. 세훈아. 할머니. 알고 계셨네. 본명을 불러.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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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봐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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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봐요. 할머니.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며 고맙다고 하신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할머니. 할머니.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한동안은 일도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한 날 할머니가 계시던 요양병원으로 이송을 도우러 가게 됐는데요. 할머니를 담당하셨던 간호사 선생님께서 넌지시 말을 거셨어요. 할머니 엄청 흥분하셨을 때요. 병실로 모시고 가는데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세훈이 살려야 한다. 세훈이 살려야 해. 세훈이 준비해서도 떼줘야 된다고. 정말 할머니께서 나한테 부탁도 안 좋았던 거, 이제 귀신을 데리고 가주신 건가? 저를 지켜주신 건지. 형제야. 할머니. 내가 조금 더 유능했더라면 구급차에서 할머니 지켜주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제 나이 44,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었습니다. 참 지질이 복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이 참 처량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는 오빠로부터 다시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됐습니다. 상대도 이혼남이고요. 나이는 저보다 9살이 많고 외모는 뭐 좀 투박한 데다가 또 성격은 순박한 건지 벽창호 같은 건지 뭐 그런데 소개해준 오빠의 말로는 청송에서 큰 농사를 짓고 있고 물려받은 땅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늦가을 들어와.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집이야. 그렇게 저의 세 번째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을 조금씩 도와서 농사일을 배우게 됐어요. 남편이 집이랑 좀 떨어진 비닐하우스로 절 데려가더라고요. 그런데 넓은 비닐하우스 한가운데 탱화하고 불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뭐야? 내가 전에 말했었지. 여기가 내가 수행하는 남자야. 뭐 믿는 사람이야 이분 뭐야? 그러니까 절타. 무슨 수액이냐고요? 사실 저희 남편이 스님이거든요. 남편은 일초승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맞아.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목탁을 치고 불경을 외우고 이러면 동네 사람들한테 시끄러우니까 오해사 그러니까. 자기 그 땅에다가 비닐하우스에 암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그 목탁을 치고 그랬었어요. 자기가 농사 짓던 땅이 많았었거든요. 나중에 늙어서 그 땅을 팔아서 돌을 지어서 유지 스님을 하는 게 자기 꿈이라고 했었거든요. 꿈이 있으시네. 며칠 뒤 남편이랑 같이 아는 지인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집들이가 끝나고 손님들을 배웅하려고 나왔죠. 둘이 아주 잘 어울려. 야, 대영아. 은경이 진짜 좋은 여자니까 고생시키지 말고 잘 해줘라. 방 많은데 자고 가라니까 이렇게 굳이 꼭 간다 그래? 다음에. 에이, 알았어. 가자. 다음에 꼭 놀러 와. 가. 걱정되는 마음에 대문 밖까지 나갔다 집에 들어가는데 깜짝이야. 남편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어 있더라고요. 어머! 이 양반 왜 이래? 다짜고짜 저를 끌고 나와서는 바닥에 내 동댕이를 치는 거예요. 자고 가? 누구 마음대로 자고 가? 아니, 성진 오빠 집이 보니까 그렇지. 이 좋아하는 그 오빠랑 살지 왜 나랑 살고 있냐? 지금이면 따라가. 남편은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돌변해가지고 혼자 집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딱 잠궈버리는 거예요. 아, 문 안 열어. 어머. 남편은 어머, 저런. 날도 추운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쫓겨나니까 서름도 서름이지만 어디 있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순간 남편의 암자가 생각났어요. 이 밤에 거기 가는 건 좀 위험한데. 불안해. 그리고 한밤중에 이 암자에 있으려니까 을씨년스럽고 무섭더라고요. 그렇지. 너무 무섭죠.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저벅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오는 거야? 남편 아니야 혹시? 소리 나는 거. 남편이면 참 좋지. 누구세요? 순식간에 그림자가 사라졌어요. 어디 갔어? 대체 뭐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열지 마. 열지 마. 밖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보. 여보. 왜 그래? 여보 정신 차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들어보니 괜찮아? 남편이더라고요. 분명 남편 얼굴이 아니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얼마 뒤 그날은 오랜만에 외출했다가 집에 좀 늦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보, 나왔어. 뭐야? 옷이 사방에 어질러져 있더라고요. 옷이? 자세히 보니까 다 제 옷이었는데 전부 찢겨 있었어요. 뭐야? 저는 순간 얼어붙은 채 남편한테 다급히 전화를 걸었는데요. 진동 소리가 집안에서 들린다. 뭐야.
뭐 핸드폰 두고 어디 나간 거야? 소리를 따라가 봤어요. 남편이 주방에 서 있었어요. 집에 있네. 남편이 한 거야? 불은 다 끄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 웃음이나 흘리고 다니고 나쁜 년. 다시 못 나가게 해야지. 저야 뭐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 행동이 뚝 멈췄습니다. 그리고 텅 빈 눈으로 절 한번 쓱 보더니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또 뭐가? 아니 대체 뭐가 불만이라서 이 지랄인데? 사실 그동안 술만 마셨다면 사람이 획가닥 하더니 이제는 이런 짓까지 하는 남편을 보니까 저도 눈이 돌더라고요. 그냥 나 찢어버려! 찢어 죽여! 나도 사는 게 지옥 같은 년이야!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날 밤 저는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저 사람 제정신 맞는 걸까? 맞아 이거? 화가 막 치밀어 오르다가 전 부인이 바람 펴서 갈라섰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여보, 바닥에 이 옷들은 다 왜 이래? 왜 그러는 거야? 아 이러면 더 무서워. 아니 이 옷들 다 뭐야? 집이 왜 이래? 나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여보 왜 그래? 아, 어제 나 또 술 먹고 행패 부린 거지? 아, 잘못했어. 아, 잘못했어. 아, 내가 다신 입에 술 안 댈게. 아, 여보. 아, 또 그 소리! 이제 더는 못 살아! 아, 여보. 그래. 이 집, 이거 당신 줄게. 주는 거? 내가 말로만 하면 당신 못 믿으니까 이렇게라도 하면 믿어줄 거지, 어? 싹싹 빌면서 집 명의까지 저한테 돌려준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이게 또 사람 마음이 혹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정말 세 번째 결혼까지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이 마음이 더 클 거야. 딱 한 번만 더 믿어보자고 했습니다. 속는 셈이지. 하지만 역시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아니 술만 마시면 너 일로 와봐. 너 이거 이 옷에서 남자 스킨 냄새가 나? 너 어디서 뭘 하길래 이런 냄새가 나? 되도 않은 시비로 싸움을 걸고 또 다음날 아침이면은 여보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잘못했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넌덜머리 난다 아주. 넌덜머리 나. 전 진짜 집이고 뭐고 이렇게 살다가 정말 네 명이 못 살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저 세 번째 결혼 생활이 1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 와중에 그 인간이요. 여기 현실을? 바람이 나서 그러니까 이게 저기 지가 구리니까 저 남한테 그러는구나. 그때도 남편은 무슨 낯짝인지 또 무릎 꿇고 빌면서 오해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내 말 좀 들어봐. 저 여자가 나 꼬신 거야. 제발.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미친 인간이네.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난 숨도 제대로 못 쉬게 하더니 너 이 짓거리 하고 다니니?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왜 뭐 두 번 했는데 세 번 잘 못해. 된 거지. 아유. 그럼. 하지만 끝까지도 박복한 내 팔자. 우리 오빠랑 같이 있지? 아니 갈라섰으면 그만이지. 왜 또 꼬리를 치고 들러붙어? 그 인간 내연녀까지 밤낮 없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아, 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달리던 어느 날 목탁 소리잖아. 어디선가 들리는 목탁 소리에 눈을 딱 떴는데 비닐하우스 암자 앞에 서 있더라고요. 뭐야, 꿈이야, 뭐야? 아니면 찾아간 거야? 조심스럽게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 불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전 남편이 보였어요. 아, 이게 또 뭐 하는 짓이야? 아, 대체 나한테 왜 고개를 돌린 남편의 모습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안광이 경영하게 빛나고 기괴하게 틀어진 입에서 검은 연기가 막 나오고 있었거든요. 검은 연기?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고 숨을 참았어요. 왠지 그 연기를 마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 비닐하우스 안은 다 검은 연기로 자욱해지고 더 이상 숨을 참을 수 없던 그때 정말 지옥 같은 꿈이었어요. 이제 꿈이지, 꿈이지. 넋이 다 나간 채로 휴대폰을 보는데 성진 오빠였어요. 전 남편을 소개해준 오빠였죠. 여보세요? 야, 너 대형 소식 들었어? 아니? 왜? 무슨 소식? 대형이 죽었대. 제가 그 집에서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여자랑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나가라 그러고 또 막 때리기도 하고 술 먹고 hin필도 부리고 막 그랬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 여자가 그 사람한테 술에다가 약을 타서 먹이고 잔인하게 죽였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소개해준 오빠가. 그러니까 믿기지 않는 얘기라서 순간 멍해졌어요. 좋아서 바람까지 폈으면 잘 살아야지. 저한테 한 짓 생각하면 죽이고 싶은 만큼 나쁜 놈이었지만 그래도 살 부비고 살았다고 안 됐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렇지. 그런데 문득 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에 전 남편 사주를 받아 혼자 궁합을 본 적이 있었어요. 네가 그 남자 명줄이야. 그놈이 굴러들어온 지복만 안 차면 되는데.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 남자한테 내가 아주 귀인 사주래. 정말 그 무당의 말처럼 저와 헤어져서 그 사람의 명줄이 끝난 걸까요? 뭐라고 하니 여기서 남자 스킨 냄새가 나는 거야? 내가 다 설명할게. 내 말 좀 들어봐. 근데 만약 그게 다 제 팔자라면 너무 박복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비가 계속 쏟아지더니 잠깐 그친 거예요. 그러면 환기를 해야죠. 창문 밖으로는 뒷산이 보이거든요. 그때 산 중턱에 희끗희끗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새하얀 형체가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 끝에 검은 게 보이는 거예요. 뭐지? 사람 머리인가? 그때 그 하얀 형체가 슥 멈추는 거예요. 마치
제가 쳐다보는 걸 알아차린 것처럼요. 뭐해? 엄마, 일로 와봐. 왜? 아니, 저기 뭐가 있어? 거기 등산로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잖아. 사람이겠지? 아닌데. 엄마를 부르고 순간 다시 보니까 그 하얀 형체가 그새 사라진 거예요. 이럴 때 있어, 이럴 때 있어. 좀 이상하긴 했지만 엄마 말씀대로 그냥 등산객이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이 좀 더워서 바람이라도 좀 쐴까 싶어 무심결에 밖을 내다봤을 때였어요. 저 멀리 길 건너 도로가 내려다 보이는데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길가에 꼼짝도 않고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뭐야? 뭔가 이상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고개가 서서히 돌아가더라고요. 저희 집 쪽을 향해서요. 어머. 저거 지금 나보는 거야? 그 순간 여자가 제 쪽을 향해 한 팔을 쓱 드는 거예요. 소름이 확 돋아서 얼른 창문에서 떨어졌어요. 뭐야? 뭐지? 뭐야, 어디 갔어?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 깜짝 놀랐잖아. 딸, 쓰레기 좀 버리고 와. 지금? 나 내일 가면 안 돼? 아니, 벌레 거야. 지금 버리고 와. 엄마는 하필 이럴 때 방금 본 그 여자 때문에 내려가기가 싫었지만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얼른 버리고 와야겠다 싶었죠. 그날 밤 잡생각에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귓가에 유독 빗소리가 크게 들려서 설핏 잠이 깼어요. 근데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눈을 감고 있어도 느낄 수 있었어요. 누군가 제 머리맡에 서 있다는 걸요. 천천히 눈을 떴는데 어떤 여자가 제 얼굴을 바짝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 머리맡에 서서 90도로 몸을 숙인 채로. 너무 놀라서 그 여자를 피하려다가 그만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바닥에 엎어진 채 고개를 들었는데 여자의 두 발 전부 발가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새빨간 피가 흥건했어요. 순간 눈을 뜨니까
아침이더라고요. 저는 방바닥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어요. 엄마, 나 귀신 본 것 같아. 아니, 방바닥에 피가. 그런데 설거지하던 엄마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뒷산으로 등산이 나갈까?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비 오는 건데 밖에 이렇게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뜬금없이 무슨 등산이냐고요. 아무도 안 가, 이럴 때는. 게다가 엄마는 평소에 등산을 전혀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등산을 가자고 하셨어요. 등산 가자니까? 아, 나가면 바로 뒷산인데 왜 안 간다는 거야? 아니, 왜 자꾸 뒷산에 가자는 거야? 가기 싫다고. 그렇게 엄마랑 말다툼한 그날 밤 갑자기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어디 간다고 말도 없이 전화도 안 받고 밤 10시가 넘어가는데도 집에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철컥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 엄마, 꼴이 이게 뭐야? 엄마의 모습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우비를 입은 채 비에 흠뻑 젖어서는 어디서 구르기라도 한 건지 온몸에 진흙까지 덕지덕지 묻어 있었어요. 아, 도대체 어디 갔었는데 그래? 뒷산에. 엄마는 그 말만 하시고 뭘 하다 왔느냐고 묻는 말은 대답을 안 하셨어요. 아, 왜 그래, 엄마? 아, 이게 뭐야? 아, 엄마! 문제는 그날 이후로 엄마는 비가 쏟아져도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가리지 않고 뒷산에 다녀오셨어요. 어떡하냐. 어머니가 뭐 쉬웠네. 갑자기 뒷산에 집착하는 평소와 다른 엄마의 모습에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든 막아야겠다 싶었어요. 엄마가 자꾸 밤에 저 모르게 나갔다 오니까 잠 안 자고 거실에 지키고 있기로 했죠. 그런데 버티다가 거실 소파에서 잠깐 졸았나 봐요. 드르륵 창문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뭔 소린가 싶어서 슬며시 눈을 떴죠. 그런데 저번에 봤던 여자가 거실 창문 난간에 걸터 앉아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금방이라도 저한테 확 다가올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여자가 순식간에 뒤로 훅 떨어져 버린 거였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눈을 질끈 감았는데 알 수 없는 새함에 눈을 떴어요. 엄마. 뭐야? 창문 난간에는 엄마가 상체를 밖으로 기울인 채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위태롭게 걸쳐져 있었어요. 잡아야지. 저는 얼른 뛰어가 엄마의 허리를 떼어놨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안 돼. 안 돼. 엄마, 왜 여기 있잖아. 너는 맞아. 맞아.
그대로 엄마와 저는 방바닥에 나덩거려졌어요. 엄마, 엄마, 엄마 일어나봐. 엄마, 일어나봐, 엄마. 그러자 엄마는 이제야 잠에서 깬 것처럼 비몽사몽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어머. 엄마는 꿈을 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없던 목류병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셨죠. 잠에서 움직이니까. 수도 있겠다. 다음 날 병원이라도 가보자는 얘기를 나누고 엄마랑 같이 안방 침대에 누워서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손을 뻗어서 옆자리를 더듬었는데 엄마가 없더라고. 또 나갔다. 저는 엄마를 찾아서 바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엌에 우두커니 서 있는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뭔가 도마에 두고 썰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질기고 또 딱딱한 뼈가 있는 무언가를 썰고 있었어요. 고기 같은 거 이렇게. 갈비 같은 거 써나? 엄마, 뭐해? 엄마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죠. 무서워. 그런데 칼에 검붉은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엄마가 왼손을 힘없이 툭 아래로 떨어뜨리는데 5갈래의 핏줄기가 바닥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엄마 등 뒤로 얼핏 보인 도마에는 잘린 손가락들이 보였습니다. 눈을 번쩍 뜨니까 안방이더라고요. 저는 곧발로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피 묻은 칼도 잘린 손가락도 없었어요. 엄마 왜 안 자고 나와 있어? 놀랐잖아.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아유, 꿈에 내가 산속에 서 있는 거야. 근데 보다 보니까 주변 풍경이 낯이 익더라고. 우리 집 뒷산인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막 미친 듯이 그냥 쫓아와. 내가 죽어라 도망치는데 얼굴은 안 보이고 결국 탁 잡힌 거야. 날 붙잡은 사람이 칼로 손끝부터 잘근잘근 썰기 시작하는데 수영아, 나 이거 보통 꿈이 아닌 것 같다.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뭐야? 인터폰 화면에는 2명의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지 마. 아, 예. 경찰입니다. 경찰이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 어머님은 저 집에 계신가요? 뒷산에 40대 여성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어떡해. 이게 신원 파악이 안 돼가지고 비슷한 나이대 분들 저 거주하는 집에 저희가 이제 일일이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와, 이거 뭔가. 어떡해. 너무 무서워. 시신이 발견이 되는데 왜 신원 파악을 못했지 싶었었는데 시신 자체도 나체로 발견됐고 손가락이랑 발가락 10개가 전부 잘려 있었고요. 동네에 70대 할머니께서 등산을 하시다가 발견을 했다고 뉴스에 떴었고요. 이거 실제 사건이야. 어머니가 계속 뒷산에 가자고 했던 게 되게 섬뜩하고 무섭고 저희 어머니가 꾸신 꿈이 손가락부터 이제 잘려나가는 꿈이었는데 피해자분 거의 똑같이 이제 손가락이랑 발가락 다 잘려나갔다 해서 저희한테 좀 찾아달라고 계속 신호를 보냈던 건 아니셨을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이거 진짜 그런 생각 들겠다. 엄마와 제가 겪은 끔찍한 악몽. 단순한 우연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봤어? 너는 봤잖아.
이렇게 묻던 목소리, 매일같이 홀린 듯 뒷산에 가던 엄마. 이건 어쩌면 뒷산에 참혹히 묻힌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달라는 간절한 외침은 아니었을까요? 중학교 2학년 여름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삼촌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어떡해. 장례는 할머니 댁에서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사흘 내내 통곡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삼촌이랑 자주 놀던 근처 저수지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저수지는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물가에 앉아 삼촌과의 시간을 하나 둘 떠올리는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보니 저수지 건너편에 까만 상복을 입은 여자가 있었어요. 우리 가족인가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한참을 흐느끼던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여자를 보고 있던 저와 딱 눈이 마주쳤어요. 다들 이제 모르는 사람이랑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뭐 피하든가 째려보든 거지. 피하죠. 그죠? 대부분 바로 피하잖아요. 그런데 건너편에 앉아있던 여자는 1초, 2초, 3초 오히려 절 뚫어지게 보더라고요. 야, 이리 와, 봐. 좀 머쓱하기도 하고 아니, 장례 중이니까 뭐 얼른 가야 하기도 하고 해서 저수지를 떠나려는데 저기요. 저기요. 여자가 절 부르는 거예요. 저요? 저 부르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불러놓고 아무 말도 없이 또 뚫어지게 저를 쳐다만 보는 거예요. 뭐 도와드려요? 그러다 갑자기 양손으로 자기 목을 막 조르기 시작했어요. 어머 왜 그래? 왜 이래? 뭐야? 왜 저래? 저기요!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저기요! 너무 당황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뭐하세요? 못하고 있는데 여자는 자기 목을 세게, 더 세게 조르면서 한 발, 두 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하세요? 이대로 두면 여자가 죽을 것 같았어요. 일단 여자부터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기요! 여자가 제 건너편에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가려면 저수지를 삥 돌아야 했는데 이게 막 뛰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먼 거예요. 숨은 턱까지 차오르는데 저기요! 저수지 건너편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은 멀었고 아니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마음만 급해지는 거예요. 한참을 뛰다 돌아갔는데 여자는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시선은 계속 달리는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근데 진짜. 저기요! 그만 들어가요! 그러다 진짜 죽어요! 여자는 계속 물속으로 걸어갔고 다시 미친 듯이 뛰어서 간신히 여자를 구해냈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구나. 겨우겨우 여자를 물 밖으로 끌어내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정아야! 괜찮아. 아이고 정아야! 도와주세요! 정아야! 그 여자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딸이 사라져서 찾아다니다가 저수지까지 오시게 된 거였죠. 정아야 정신 차려. 근데 얘가 왜 이래요? 이분이 갑자기 물에 뛰어드셔서요. 정아야. 물에서 나온 여자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어떡해. 학생 고마워. 내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
다음에 꼭 연락할게. 정아야, 정신 차려. 정아야. 여자의 부모님은 급히 병원으로 갔고요. 저는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수지를 떠나기 전 그 여자의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자꾸 맴도는 거예요. 저기 내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왜 아까 먼 길로 뛰어갔어요? 네?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뛰어가는 건데. 어? 저수지가 약간 오뚜기 모양으로 생긴 건데요. 한쪽은 이제 원이 작고 한쪽은 원이 크잖아요. 근데 원래 가려면 작은 원을 둘러서 가면 거리가 짧은데 지금 큰 원을 이렇게 가면서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지잖아요. 큰 원을 돌면 당시에는 무조건 그냥 그쪽으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저수지에서 여자를 구해준 후부터 자꾸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시작이구나. 매일 밤 잠이 들면 저는 여자를 구했던 그 저수지에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저수지엔 검은 물 한 개만 자욱했죠. 그런데 저수지엔 분명히 저뿐이었는데 자꾸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요. 나랑 같이 들어가자. 하지 마세요. 저수지를 벗어나려고 정말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기요.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데 뛰지 않으면 누군가가 저를 잡을 것만 같았어요. 같이 들어가자.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계속 저수지만 뺑뺑 도는 거예요. 그렇게 수천 바퀴를 돌다가 누군가가 제 어깨를 확 잡아채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온몸에 땀에 흠뻑 젖은 채 꿈에서 깨어납니다. 매일 밤에 오는 게 무섭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악몽에 몸무게는 10kg이나 빠졌고요. 더 이상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악몽은 멈추질 않았고 어느덧 외삼촌의 49제가 되었습니다. 절에 도착해서 법당으로 가려는데 저수지에서 구해줬던 그 여자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저래? 두 분은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막 달려오시더니 학생, 저번에 정말 고마웠어. 네. 근데 혹시 별일 없어? 내가 악몽 꾸는 걸 어떻게 알지? 싶었지만 별일이요? 아니요, 특별한 일 없어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그런데 여자의 부모님은 제게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저수지에서 구해준 여자의 이름은 정아였는데요. 정아 씨가 물에서 나왔을 때 의식이 없었잖아요. 밤늦게 겨우 깨어났대요. 정아야, 괜찮아? 괜찮아? 엄마 보여? 그 여자는 어딨어? 정아 씨는 정신이 들자마자 덜덜덜 떨면서 웬 여자를 찾았고 부모님은 딸이 뭔가를 착각한 줄 알았대요. 여자? 여자 없어. 건너편에 그 남자가 너 구해준 거야. 남자 말고 남자 옆에 여자. 남자 옆에 여자도 있었잖아. 그날 저수지엔 두 사람이 아닌 세 사람.
그러니까 자신과 그다음에 영빈 씨 그리고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 영빈 씨는 정아 씨 말고 누구도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이제부턴 그날 정아 씨가 저수지에서 겪은 일을 정아 씨 시점에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영빈 씨가 삼촌을 떠나보낸 날은 정아 씨의 하나뿐인 오빠가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했습니다. 정아 씨는 잠시 북적이는 상가를 나와서 저수지로 갔습니다. 혼자 이런저런 그냥 생각에 잠겨 있는데 건너편에 상복을 입은 남자, 그러니까 영빈 씨가 온 거예요. 아는 사람인가 싶어 남자를 지켜봤는데 저수지 건너편 수면이 조금씩 일렁였습니다. 물살은 남자 쪽으로 이렇게 일렁이면서 가더니 남자의 발밑에서 딱 멈췄고 물 밖으로 천천히 뭔가가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야, 물빛이 나. 그건 분명 사람이었어요. 긴 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한 뼘, 두 뼘 그 남자를 향해 네 발로 기어가고 남자의 턱 밑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쓱 들더니 남자의 얼굴 바로 앞에서 남자를 빤히 보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이렇게까지 가까이 왔는데 남자는 놀라기는커녕 여자 쪽으로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치. 여자는 한참 동안 남자를 빤히 보다가 갑자기 뒤를 돌더니 건너편에 앉아있는 정아 씨를 뚫어지게 보기 시작했어요. 흠뻑 젖은 머리는 온몸을 휘감고 있었고 얼굴 한쪽은 뭔가에 밟힌 듯 일그러져서 피가 뚝뚝 흐르고 있었죠. 여자와 눈이 마주친 정아 씨는 신음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느새 여자는 남자 뺨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 있었고 정아 씨와 남자를 번갈아 보며 입이 귀까지 찢어지도록 웃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가 멈출 때쯤 남자는 저수지를 떠나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대로 보내면 정말 남자에게 큰일이 날 것 같았죠. 저기요. 뭐 도와드려요? 바로 옆에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지금 당신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해줘야 하는데 갑자기 이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악을 써도 소용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옆에 여자가 붙어 있다고 알려주긴 해야겠고 저수지를 둘러 건너편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이 다급한 마음에 남자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몇 걸음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남자가 저수지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동작 이게 구하려고. 이제 여자가 보이는 건가? 여자를 피해 반대쪽으로 달려나가더라고요. 근데 여자도 남자와 같이 달리는 거예요. 남자는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는데 여자는 남자가 뛰면 나란히 뛰다가 숨이 찬 남자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남자가 뛰면 같이 다시 뛰는 거예요. 이 소름 돋는 추격전은 저수지를 삥 돌며 이어졌고요. 둘은 어느새
정아 씨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려고 물 밖으로 나가려는데 발 밑에서 뭔가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심을 잃고 휘청대는 정아 씨 귓가에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방해하지 마. 정아 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영비 씨는 저수지에서의 일이 하나하나 다시 떠올랐어요. 정아 씨가 영비 씨를 뚫어지게 봤던 건 영비 씨 옆에 여자를 보고 놀랐기 때문이었죠. 정아 씨가 물속으로 들어갔던 건 죽으려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귀신의 존재를 알려주려고 영비 씨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거였고요. 그리고 정아 씨를 구하려 미친 듯이 뛰어갈 때 영비 씨는 영비 씨 혼자가 아니라 그 여자와 같이 뛰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야 영비 씨는 매일 밤 자신을 쫓던 게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영비 씨에게 108배를 올리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의 매일 108배를 드렸고요. 하루하루 조금씩 악몽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더 이상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꾸지도 저수지에서 뛰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날 저수지에서 또 매일 밤 꿈에서 왜 저를 쫓아왔던 걸까요?